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이건희 박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된 상태에서만 그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재판정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 전체 영역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 절차를 마련하는 거는요, 각 수사기관별로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는 그 전문가 입장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들은 대단히 소모적인 겁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법정에서 결국은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각 사람마다 다르게 되면은 일단 법정에서 그걸 바라보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역시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포렌식을 수행한 사람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법정에서는 결국은 그 결과물 자체보다는 그 결과물이 도출된 절차 안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요건들이겠죠. 어떤 걸 수행했느냐는 질문들입니다. 이거 했어? 전문가가 수행한 건 맞니? 그리고 그때 원본과의 동일성을 유지했니? 그리고 결국은 이제 증거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요건들을 다 충족했니? 이런 질문들을 할 건데, 그런 질문들을 유형화시켜 놔서 그것들 표준 안에다가 심어 놓게 되면은 디지털을 포렌식 하는 사람, 그리고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 또는 그걸 분석하고 제출한 사람 전체에게 통일된 흐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국제적으로는 ISO, 국내는 TTA에서 다양한 표준을 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활용 목적 환경, 기술적 한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매체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다양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스탠드얼론 상태에서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아니면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또는 활성 시스템에서 휘발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표준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그 수사기관 관점에서의 이제 절차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수사기관에서의 절차는 그 기술적인 것 자체보다도 그 전후에 법률적인 절차까지도 우리가 포괄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의 권한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 온 법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위임받아서 행동할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항상 국민이 만들어 놓은 법 절차를 완벽하게 충족하면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렌식 자체가 그 과거의 진실을 밝힌다, 여기에만 천착해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그 활동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다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침해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제로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수행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수행하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보다도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관점에서 절차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절차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 일단은 권한 확보가 있겠죠. 권한 확보는 수사기관이 국민을 위임을 받았다고 하지만 수사기관 자체도 결국은 뭐 대단히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형사소송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의 위임한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뭐 우리가 뭐 범죄가 발생하고 이게 범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서 마구잡이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디지털 포렌식 매체를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판사로부터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설득을 해서 이미 제출을 받거나,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것을 이제 우리 보는 확보죠. 그리고 특히 디지털 데이터를 볼 때 이거를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일상을 기록한 매체일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기업에서 뭐 그냥 통상적인 절차를 해놓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 있지만, 또는 기업에서 지금 뭐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들일 수 있어요. 그 데이터가. 요럴 때 접근하는 것들이 또 달라져야 됩니다. 막연하게 판사한테
저걸 수색해도 돼 또는 저걸 압수해도 돼라는 이런 한 줄짜리 어떤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끔 거기에 그거에 적합한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 기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조심해서 더 엄격한 권한을 확보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를 받거나 이미 제출을 받는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보통 이런 일반 국민들은 동의에 대한 법률적인 효과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TB짜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줬어요. 근데 이걸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만 보세요라는 것들이 아마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1테라짜리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걸 열어보세요라는 건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단계의 어떤 의뢰 관계가 의뢰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국가기관이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 법률적 의미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색의 절차, 그 다음에 수집의 절차, 분석 절차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무지, 그리고 국가기관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더 엄격하게 이것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동의나 임의 제출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오히려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 이상으로 더 풍부하게 수색을 하거나 하는 현실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한계를 지어줘야 된다. 이것이 연구자의 또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실무자들도 당연히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게 되겠죠. 마지막 보여드린 이제 그림은 이제 일반적인 압수수색 검증 영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일반적인 영장에 비해서 디지털 관련된 영장은 좀 더 세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느슨해요. 그런 측면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만약에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좀 더 선도적으로 압수수색 검증 영장 하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현장 수색이죠. 현장 수색은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수사기관이 분석을 하거나 압수를 해야 될 데이터,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 그거에 대한 수색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매체를 찾았으면 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범행을 했는데 1메가바이트나 아주 적은 용량의 이제 플래시 메모리나 USB 드라이버가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드라이버 자체가 애초에 범행의 용도로만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쓰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 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매체 안에서 들여다보고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만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단계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정확하게 보장돼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통상 수사기관은 이제 습상은 누군가 자기를 감독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것을 대단히 불편해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불편해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지켜본다는 걸 되게 불편해해요. 근데 그거는 대단히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당연히 피압수자는요, 그 사람 용의자든 또 피의자든 또는 이제 그거랑 관계없는 제3자든 그 사람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침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앞에서,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참여권은 형식적으로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일반 기업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친절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건 왜 하고 왜 열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 검색하고 조사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일단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TV, 예를 들어서 50인치 의 어떤 TV를 압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집에 들어가서 육안으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을, TV를 50인치짜리 압수를 해야 되는데 수사관이 가서 화장실 변기를 열어본다든지 또는 안방에 있는 서랍을 열어보면 그건 그 자체가 불법 수색이죠. 그건 명백하게 기준이 나와지긴 하는데 디지털의 영역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수색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용의자나 누군가가 숨겨놓은 것들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일일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봤을 때도 이 피압수자 입장에서는 아니 필요한 건 보지 왜 불필요한 거 봅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대단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것만 제대로 검색될 수 있는 툴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애초에 이제 영장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수사기관이 그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어떠한 수색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수색을 하겠다라는 것을 애초에 영장에 기재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런 다툼들은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 이제 현장 수색의 예시를 이제 그림을 하나 넣어놨고요. 디지털 기기 내에서 이제 일부의 어떤 그 드라이브, 그다음에 저장 매체를 분리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집이에요. 수집은요, 실제로 이제 기술적인 영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드디어. 그 전에는 대부분 이제 법률적인 영역이 더 크게 자리를 하죠. 자리를 잡고 있죠. 물론 이제 현장 수색에서 어떤 탐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적 영역이 들어가긴 하지만, 거기에서는 법률적 영역이 훨씬 더 큰 포션을 갖고 있는 반면에 수집부터는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이 되게 강합니다. 활성 시스템과 비활성 시스템은 뭐냐면 활성은 시스템이 전원이 온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활성 시스템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비활성은 전원이 오프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활성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휘발성 데이터가 그러니까 전원이 오프되게 되면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수집을 해야 될 때는 활성 시스템 내에서 그 자체에서 전원이 온 된 상태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비활성 시스템은 뭐 사실 그 휘발성이 아니라 비휘발성이거나 뭐 준휘발성 이런 상태에서는 전원이 오프된다 할지라도 당연히 수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뭐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염두를 둬야 되냐면 원본과의 동일성 보전 절차입니다.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갔을 때 활성 시스템이든 비활성 시스템이든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법정에 제출한 이 증거가 원래 존재했던 그 원본하고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그거를 대답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활성 시스템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우리가 뭐 복제를 해가지고 제출한 경우에는 미래의 상황에서도 만약에 하드 드라이브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비교가 가능합니다. 또는 그 시점에서 나중에 그 하드 드라이브를 거기다 이제 남겨놓고 온 시점에서도 원본 드라이브의 해시 값을 생성을 하고 복제한 것에 대한 해시 값을 생성한 다음에 그거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고 나면 설사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판사에게 원본과의 동일성이 입증됐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활성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활성 시스템, 그야말로 이제 예를 들어서, 휘발성 메모리, 계속 메모리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해시 값을 갖고 두 개를 동일성 비교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초가 지나도 0.01초가 지나도 그거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입증하려면 결국은 그 현장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거나 또는 플러스 더해서 그 현장에서 참여한 참여권자, 그리고 피압수자로부터 명확하게 그거는 원본부터 나온 겁니다라는 것을 받아놓을 수 있어야겠죠.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최종적인 목적은 원본과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가 동일하고 다만 그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쓰기 방지 장치가 이제 보이고 이미지 복제 장치를 썼는데 쓰기 방지 장치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고 만약에 어떤 그 기기에서 명령을 하게 되면 명령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쓰기 방지 장치는 뭐냐면 여기서 데이터가 오기는 하지만 데이터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쓰기 방지 장치를 중간에다가 맞물려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사기관이 가지고 간 어떤 매체에 데이터를 불러들이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원본에 있는 해시값과 여기서 나온 해시값이 변경이 되지 않고 똑같겠죠. 그게 쓰기 방지 장치고요. 이미지인 복제 장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일을 컴퓨터 내 운영체제 안에서 복사한다는 의미는 그 파일에 있는 컨텐츠만 복사한다는 거지 실제로 거기 그 파일 자체가 있는 위치
그리고 파일에 대한 설명, 여기는 메타 정보까지 그대로 갖고 오진 않거든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운영체제 안에서 우리가 복사를 한다는 개념은 시스템 안에서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파일과 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값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미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 현상 전체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똑같이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건 화면에 가려져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미징 장치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제 기기를 하나 두고요. 여기가 이제 타겟입니다. 얘를 우리 수사기관이 가지고 간 거기다 이제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똑같이 쌍둥이로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쌍둥이로 만든다. 그걸 우리는 이미징 장치, 복제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복자 이송이라는 부분인데요. 봉인과 이송인데, 봉인은 뭐냐면은 어떤 매체가 변경되지 않게, 그러니까 매체 자체도 보호를 해야 되고요. 사람이 그 매체에 손을 대서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두 가지를 우리는 확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칩시다. 근데 휴대폰에 그게 이제 비행기 모드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인 데이터가 외부에서 이렇게 통신을 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온 상태에 있어서는요, 기지국과 지속적으로 통신을 합니다. 통신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안에 데이터가 바뀐다는 얘기죠. 바뀌는데 만약에 저는 오픈시켰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오픈시켜서 결국은 그 사무실로 와서 온시켜야 될 때 온시키고 나면 다시 데이터 변경됩니다. 바깥에 있는 전자파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이 백에다 넣게 되면 외부 통신과 차단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통신이 차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무실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무실에 갔었어도 그 공간 전체가 이제 차폐 시설이 된 데 들어가서 분석을 해야 외부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파쇄하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예를 들어서 가능한 것들이 이제 하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죠. 하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거는 자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에 약할 수도 있다. 왜냐면 물리적인 기기가 많기 때문에 충격이 약하고요. 자기 방식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뭐 자석이나 이런 근처에 가면은 데이터가 파괴가 되거나 변조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안전한 곳에다가 봉투에 보관해서 담아야겠죠. 그죠? 결국은 방법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목적은 뭐냐? 봉인을 잘 시킴으로 인해서 저장 매체 자체도 보호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저장 매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봉인을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송을 해갖고 이제 분석실로 갖고 오면은요, 봉인 해제를 하게 됩니다. 봉인 해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포렌식 랩에 들어가서 분석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증거도 추출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겠죠. 그럼 결국 봉인 해제와 수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전제가 그 분석 공간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물리적 통제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관리 연속성 안에 들어가요. 그 봉인을 했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만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열어보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역시 관리 연속성입니다. 한번 봉인이 되고 다시 그거를 오픈시킬 때 누가 열었고, 다시 그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봉인을 다시 했을 때는 또 누가 봉인을 했고, 이 전체 과정이 들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봉인을 해제할 때 그 부분, 그 공간이 우리가 통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이, 봉인이 해제되고 다시 봉인된 그 사이에 관리 연속성은 증명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인을 해제하고 다시 봉인하는 사이에서의 관리 연속성 문제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거 왜 그러냐? 변경됨이 없이 관리되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판정에 갔을 때 당신이 제출한 이 증거 오염된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확인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관리 연속성이다 라고 합니다. 분석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 결국은 가장 핵심이 되겠죠. 매체를 가지고 와서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본을 이제 뜨거나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저장 매체 자체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돼요. 거기 보면 이제 여기서는 어떤 측면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냐면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하드웨어와
와 신뢰할 만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소프트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엔케이스는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어텁시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어텁시 같은 소프트웨어도 역시 포렌식을 할 수 있는 많은 툴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포렌식을 깊게 원초적으로 이해를 하고 하시기 위해서는 상용 소프트웨어보다 어텁시 같은 무료 버전을 사용해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실제 수사기관이 사용할 때는 저런 무료 오픈소스보다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검증된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엔케이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고 및 증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분석관이 열심히 분석한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독자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독자는 당연히 재판장이 되겠죠. 그리고 재판장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국민재판을 하게 되면은 배심원자도 이해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독자를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선 어떠한 거짓도 있어야 되면 안 되고요. 어떠한 객관적 상황을 자기가 평가하는 함부로 주관적 평가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보고서 자체는요, 이거는 증거 자체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증거는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뭐냐면 중간에 누가 있죠? 전문가가 있죠. 전문가는 포렌식 요원이 될 겁니다. 결국 분석한 이 객관적 사항을 전문가가 자기의 언어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자체는요, 전문 증거예요. 전문 증거. 그럼 결국은 판사는 이 전문 증거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해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분석에 대한 분석한 그 자체가 디지털 데이터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얘기했던 이 보고서가 전문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전문가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증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직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언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뿐만 아니라 할 때 늘 증언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고, 실제로 그것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의 관점에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파기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파기는 뭐냐면 분석을 하고 나면 증거로 제출할 것이 있겠지만 실제 우리 좀 많은 걸 들고 온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냥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 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데이터가 함부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죠. 과거에 그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디지털 영역뿐만 아니라 증거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이거는요, 실제로 그 매체의 어떤 그 주체들한테 엄청난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이 끝났거나 아니면은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불필요한 것들은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프트웨어 기반 파기와 하드웨어 기반 파기가 있습니다. C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반 파기인데, 소프트웨어 기반 파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삭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를 0과 1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부가 남아있어요. 삭제한다고 해도 첫 번째, 운영체제에서 삭제는 0과 1이라고 하는 기본 데이터는 남아있고, 그게 운영체제에서 파일로 인식하지 못하게끔 제목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삭제는 삭제한 걸 복구하는 건 대단히 쉽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 삭제한 것들이 운영체제에서 여러 번 하드드라이버 돌아가고 쓰기와 그 다음에 삭제가 반복되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그 0과 1에 덮어쓰면서 그것들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일부 데이터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 전자정보 파기는 어떻게 하느냐, 의도적으로 그 각각에 있는 섹터, 각각에 있는 영역에 0과 1을 다 메꿔줍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근데 하드웨어 기반 전자정보 파기는 만약에 이제 하드 드라이브가 자기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가우저 같은 장비는 여기에서 엄청나게 센 자기장을 형성시킴으로 인해서 아예 그 하드 드라이브를 파괴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이제 파기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파기하는 절차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가 이제 수사기관 관점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전체적인 절차를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그 현재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 수강을 해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